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송시영 변호사입니다. 예, 현재 그 합격의 법학원 형사법 전임 강사로 있고요. 현재 법무사 2차하고 그다음에 변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변시 과목을 아직 개설하지 않아서 아직 여러분들하고 만날 시간이 없지만 한 5월 말 정도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전에 잠깐이라도 여러분하고 좀 인사 나누고자 오늘 강의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형법 청구에 있어서 위전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전책에 관련된 부분에 관련돼서 이론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동안 변시에 출제됐었던 선택형 기출문제, 선언문제 정도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동안 정리가 잘 안 되셨던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위전착이 정리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자, 여러분, 위전착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오상방이라고도 하고, 또 오상피난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위전책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는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를 뭐라고 한다? 위전착이라고 합니다.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보통 많이 듣는 사례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이웃사람이 악수를 청했는데, 그쵸?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웃사람을 뭘로 오인했다고, 여러분들? 강도로 오인했어요. 강도로 오인해서, 그죠? 방어 의사로 뭘 했다? 상해를 가한 사건이에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 이웃 사람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먼저 상해죄 영립, 그죠? 상해죄 성부가 문제가 된다. 자, 첫 번째로 검토해 줄 게 뭐죠, 여러분들? 그쵸? 항상 형법에서 범죄의 성립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순서대로 이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사례도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구성요건, 해당성 봐야겠죠, 여러분들? 자, 구성요건, 해당성 관련돼 가지고는 갑이 어쨌든 이웃 사람에 대해서 상해를 가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그렇죠? 객관적 구성 요건도 다 인식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성 요건 해당성은 인정이 된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자, 위법하냐 문제겠죠. 위법하냐. 자, 일단 구성 요건 해당성이 인정이 되면 위법성은 추정이 되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행위 반가치가 일단 추정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결과 반가치도 추정이 됩니다. 일단 그렇죠? 근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이게 소멸이 되죠, 여러분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지금 어떤 위법성 조각 사유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정당방위예요. 자, 여러분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행위 반가치를 소멸시킬 수 있는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결과 반가치를 소멸시킬 수 있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안에서 여러분들 갑은요 정당 방위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적 정당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자,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없죠. 없어요. 이 사람이 이 부분에 있어서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문제는 자, 이 착오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위전책을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우리는 형법성의 착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실의 착오가 있고 법률의 착오가 있어요. 사실의 착오가 몇 조죠, 여러분들? 네, 13조. 그리고 법률의 착오가 16조죠.
그럼 위전착이 여러분들 이게 사실의 착오냐 아니면 법률의 착오냐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의 착오인가요, 여러분들? 위전착이. 자, 사실면에 있어서 착오는 맞아요. 그쵸? 사실면의 착오는 맞아요. 그쵸? 사실면의 착오는 맞다는 점에서는 뭡니까? 사실의 착오가 유사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의 착오는 다른 말로 어떤 착오라고 하죠? 구성요건적 착오라고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사실의 착오의 인식 대상을 뭘 인식 대상을 하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면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아니에요. 아니죠. 맞아요. 지금 이웃 사람을 강도로 오인한 건 여러분들 사실면의 착오는 맞겠죠. 인식의 대상에 있어서. 하지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다? 사실의 착오와도 구별이 돼요. 그럼 이게 법률의 착오인가? 자, 종국적으로 이 사람은 이웃 사람을 강도로 오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정당방위를 한다고 생각하겠죠. 다시 말하면 위법성 인식이 없어요. 그렇죠? 위법성 인식이 없다는 점에서는 법률의 착오와 유사해요. 근데 종국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위법성의 인식이 없지만 이게 어떤 착오죠, 여러분들? 금지 규범 자체에 대한 착오도 아니죠. 여기서 금지 규범이 뭐죠, 여러분들? 상해죄잖아요. 그죠? 상해죄 규범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방위 그 자체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허용 규범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게 아니라 허용 상황에 대한 착오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객관적 정당화 상황에 대한 착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법률의 착오와도 구별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전착에 대한 그 학설 견해 대립은 결국 사실의 착오로 볼 것인가 아니면 법률의 착오로 볼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럼 학설이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먼저 어떤 학설부터 볼지 보겠습니다. 먼저 학설은 책임설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엄격 책임설. 이거를 3번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자. 왜 엄격 책임설부터 보냐면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들 그 범죄 체계로 3단계 관련돼 가지고 위법성의 인식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들? 지금 맞아, 책임 안에 있어요. 현재 이 책임 안에 뭐가 있다? 위법성의 인식 이게 들어가 있어요. 왜 책임 안에 위법성 인식이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야, 책임은 뭐죠, 여러분들? 비난 가능성이죠. 비난 가능성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위법행위로 나아갔다는 걸 뭘 전제하는 거죠? 그렇죠. 위법성의 인식을 전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성의 인식이 현재는 책임 안에 독자적인 요소로 있습니다. 이게 현재 통설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전제로 해서 엄격 책임설은요. 자, 위전착을 어떤 착오로 보냐? 법률의 착오로 봐요. 왜 법률의 착오로 보냐면 이 엄격 책임설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거예요. 비록 그 객관적 정당성에 대한 착오를 했어도 종국적으로 뭡니까? 그렇죠? 정당 방위에 대한 착오를 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다? 평가의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종국적인 걸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법률의 착오로 보자 이거예요. 법률의 착오로 보면 자, 우리 몇 조죠? 형법에서 16조가 적용이 되죠. 16조가 적용이 돼서 16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죠,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하죠.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정당한 이유가 없느냐 가지고 판단해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법 조문에 어떻게 되어 있죠? 16조에 벌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벌하지 아니한다는 뭐예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면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뭡니까? 책임이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뭐다? 책임이 조각이 되고
무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여러분들,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뭡니까 여러분들?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과실이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엄격 책임성을 어떻게 보냐면요, 고의범으로 처벌해요. 왜 고의범으로 처벌하냐면 엄격 책임설은요, 자, 책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건 이미 전제를 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거는 이미 전제라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이거예요. 다만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는 부분, 과실이 있었다는 부분은 양형에서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엄격 책임설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그죠?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건 뭡니까? 회피 가능성이 있으니까, 과실이 있으니까, 그럼 과실범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엄격 책임설은 뭐다? 이미 구성요건 단계, 위법성 단계를 이미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거고, 다만 뭐다?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은. 자, 그럼 엄격 책임설은 어떤 비판이 있죠, 여러분들? 보통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 자, 착오의 특수성을 무시했다는 얘기죠. 유전적 착오의 특수성. 그렇죠. 사실관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착오를 무시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 뭐라고 합니까? 착오의 특수성을 무시했다. 이런 말 하죠. 두 번째는 어떤 비판이 있어요?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왜 법감정에 반하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지금 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상해죄는 당연히 정당방위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뭡니까? 법 배반적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의 행위가 법질서에 받는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적 예로 어떤 예를 많이 드냐면,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여 폭격한 경우. 그렇죠?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여 폭격한 경우도 어떻게 처벌한다? 살인의 고의로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례하고 처음부터 아군을 살해할 의사로 폭격한 경우, 그것도 똑같이 살해 고의범으로 처벌되죠. 다시 말하면 똑같이 상해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거는 뭔가 좀 다르지 않느냐. 다른 것을 뭡니까? 똑같이 처리하는 거. 즉 법감정에 반하지 않느냐. 최소한 그 조종사는 뭡니까, 여러분들? 아군이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가 뭡니까? 적군에 대한 폭격으로 생각하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이건 뭐 법감정에 받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견해가 어떤 견해냐? 제한적 책임설이죠. 그래서 이 제한적 책임설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 있냐? 첫 번째로는 엄격 책임설이 뭡니까? 고의범으로 처벌한 거에 관련돼 가지고 법감정에 반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예요. 제한적 책임설은. 예. 그 다음에는 자, 이 제한적 책임설 입장에서는 사실관계 부분, 사실관계 부분에 좀 더 강조를 해서 사실의 착오 규정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 것인가 문제예요. 제한적 책임설은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한적 책임설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로. 제가 하나 빠뜨렸네, 여러분들. 제한적 책임설은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의 규정의 사실의 착오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 여러분들. 또 하나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이 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한적 책임설은 첫째가 유추적용설이에요, 여러분들. 유추적용설은 뭐냐면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 적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추적용설은 의미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이웃 사람을 강도로 오인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웃 사람을 강도로 오인했다. 자, 갑은 어떤 착오를 하냐면 인식의 대상에 착오를 한 거죠. 이건 뭐와 유사하다? 고의의 인식 대상에 대한 착오와 유사하다로 봐요. 물론 여러분, 고의의 인식 대상은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잖아요. 물론 이건 객관적 구성 요소가 아닌데 하지만 비슷하지 않냐, 유사하지 않냐 보는 거예요.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하고, 두 번째로는, 자, 갑은요, 지금요, 강도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요, 행위 반가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다, 없다, 여러분? 없다. 그죠? 자기 행위가 법질서에 받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뭘 조각시키자? 그죠?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시키자 이거예요. 그럼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시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만약 과실범 처벌 규정이, 과실이 있고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과실로 처벌하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무죄로 가는 거죠. 그렇죠? 무죄나 여러분들 또는 과실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추정설의 입장이에요. 유추정설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이 있죠, 여러분들? 첫 번째는 어떤 비판일까요? 맞아요. 자, 구성요건 고의를 조각시키는 게 과연 바른 것이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 비판이. 다시 말하면 일단 이 사람은요, 상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 사실을 인식을 하고 상해의 의사로 상해를 가했어요, 여러분들. 상해에 대한 구성요건 고의가 조각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 비판이 있고, 두 번째 가장 많은 비판이 뭡니까? 공범 성립할 수가 없다. 공범을 성립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즉,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이 되면 여러분들 공범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자, 공범 성립 관련된 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우리가 공범과 정범에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들 종속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다시 말해 독립성이라는 건 뭐냐면 공범이 정범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 공범의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것인가 문제가 독립성의 문제고, 종속성의 문제는 뭐다? 정범의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해서 성립하는 걸 뭐다? 공범이 종속성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공범이 종속성을 채택하고 있고, 그러면 종속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종속해야 하는지에 관련돼도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정범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성립한다라는 최소한의 종속 형식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설 판례인 제한적 종속 형식이 있죠.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그렇죠? 공범이 성립한다고 봐요. 자, 그러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돼요, 정범이. 그건 뭘 전제로 하죠? 고의범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구성 요건적 고의가 조각이 돼 버리면 정범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가 않죠. 그러면 공범도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등장한 견해가 어떤 견해입니까, 여러분들? 법육과 제한적 책임설이에요. 볼게요, 여러분들. 자, 법 효과 제한적 책임설이에요. 자, 법 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건 고의, 과실의 이중 기능을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자, 일단은 구성요건적 고의가 있고요. 그리고 책임 고의가 있다고 합니다. 고의가 두 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구성요건적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 사실을 인식하고 의욕화라는 의사를 구성요건적 고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사례에서 여러분들, 갑은 뭡니까? 그쵸? 이웃 사람에 대해서 상해를 가하겠다. 강도를 때 생각했으니까 어쨌든 상해에 대해 객관적 구성요건 사실을 인식하고 상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로 한 거죠. 그러니까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이 돼요. 자, 그럼 책임 고의는 무슨 말이냐? 책임 고의는 그 행위가 나쁘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나쁘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걸 책임 고의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이 되면 책임 고의가 쟁표된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사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갑이 여러분들 그쵸? 자기는 누구를 지금 상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웃 사람이 아니라 강도를 상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자신의 행위가 법 질서에 반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죠? 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책임 고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뭐다? 책임 고의를 조각시키자라고 얘기해요. 책임 고의는 다른 말로 심정 반가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책임 고의를 조각시키면 고의로서 형벌은 줄 수 없죠. 뭐다? 과실범으로 해결하자는 얘기예요. 이 견해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들 구성요건적 고의를 건들지 않아요. 이 부분은 건들지 않습니다. 이게 유추적용서라고 차리죠. 유추적용서는 여러분들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시켜요. 그렇죠? 유추적용해서. 근데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그대로 놔둡니다. 그대로 놔두고 법효과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의 효과처럼 과실범을 처벌하지 이거예요. 일단은 효과 면에서는 마치 뭡니까? 우리가 그 사실의 착오 효과가 어떻게 되죠? 사실의 착오에서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이 되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을 처벌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법효과 제한적 책임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책임 고의가 조각이 되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이게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에요. 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를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공범이 성립하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 단점이 있죠.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어떤 단점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행위는 고의 행위예요. 근데 그렇죠. 책임은 과실 책임을 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모순이다. 또는 뭐다. 뭐 일관성을 잃었다라는 비판이 있긴 해요, 여러분들. 하지만 통설 입장이 통설의 입장이죠.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이제 통설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견해가 이제 뭘 볼 거냐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은 결국에는 뭐 유전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특징이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 3단계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 3단계는 뭐 여러분들?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위법하고 그 다음에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구성요건하고 위법성 하나로 묶어요.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좀 전에 말하는 구성요건을 뭐라고 한다? 객관적 죄송합니다. 적극적 구성요건이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해요? 어떤 요건이 해당하면 위법하다고 판단합니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하다고 추정을 하죠. 따라서 결국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종부에 따라서 위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사실은 중요한 요소죠. 위법성 조각 사유를 뭐라고 보냐면 이거를 소극적 구성요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적극적 구성요건하고 이 소극적 구성요건을 합해서 뭐라고 한다?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범죄책으로 3단계에 있어도 여러분들 구성요건 관련돼서는 뭡니까? 다 고의가 있잖아요. 똑같이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에도 고의가 있죠. 그걸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불법고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법고의는 특이하겠죠. 이걸 다 포섭을 해야 하니까 자, 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적극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소극적 구성요건. 자, 소극적 구성요건에 대한 부존재예요, 존재예요? 그죠? 부존재예요. 그쵸? 부존재. 부존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그래야 불법 고의가 인정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소극적 구성요건 표준일은 유전착을 어떻게 보냐면, 자, 여러분 유전착이라는 게 아까 그 사례에서, 자, 인식을 뭘로 한 거죠, 여러분들? 아까 그 사례에서 인식은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있는 것을 오인해서 정당방위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갑은 정당방위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자, 실제 결과는 어떠죠? 정당방위 상황이 아니에요. 그쵸? 인식과 결과가 나는 착오의 문제인데, 자, 정당방위를, 그쵸? 소극적 구성요건 표준일은 뭐라고 본다고, 여러분들? 소극적 구성요건으로 본다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착오가 어떤 착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맞아요. 구성요건의 착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 구성요건 표준 이론은 구성요건의 착오 규정을 그냥 직접 적용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견해는 뭐다? 결론적으로 구성요건 착오 규정을 구성요건 착오 규정 또 사실의 착오 규정을 뭐다? 직접 적용한다. 직접 적용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일단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 회피 가능성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한다는 이거예요. 이게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입니다. 제가 물 한 잔만 잠깐 마실게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자, 그 다음 이제 볼 이론이 여러분들 고의설이에요. 고의설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제 엄격 고의설하고 제한적 고의설로 나뉘죠. 일단은 고의설을 볼 건데, 자, 고의설은 여기 나온 그 책임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점이냐면, 자, 먼저 엄격 고의설을 전제로 하고요. 고의설 입장에서는요, 책임 안에, 이때는 책임 안에 뭐가 있다? 고의, 과실이 있다고 봤어요. 이때는. 그리고 고의 안에 뭐가 있다고 봤다, 여러분들? 사실의 인식하고요. 위법성의 인식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엄격 고의설에 따르면요, 뭐가 문제냐면 이 고의인지 과실인지, 그쵸? 여부, 그죠? 그 여부를 어디서 따진다? 책임에서 따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칼로 찌른 행위가 있으면 이게 고의인지 과실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살인, 미수인지 상인지를 처음 구성요건부터 확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책임에 와가지고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이게 고의인지 과실인지, 아니면 상해의 고의인지 살인, 미수의 고의인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책임까지 왔다가 다시 뒤로 가야 돼요. 그렇죠? 처음부터 구성요건 확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 고의설에 따르면. 어쨌든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엄격 고의설은 어떤 내용이냐? 현실적인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현실적인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현실적인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뭐다?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 엄격 고의설에 따르면요, 사실의 착오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조각이 됩니까? 그래서 사실의 착오가 있다고 된다면 고의가 조각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법률의 착오, 다시 말해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보면 어떻게 보죠? 자, 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보면 뭐가 조각되죠? 똑같이 고의가 조각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엄격 고의설에 따르면요, 사실의 착오든 법률의 착오든 뭡니까? 구별할 실익이 없어요. 왜? 똑같이 고의가 조각되니까.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게 위전착에 관련돼 가지고 엄격 고의설이 사실의 착오인지 법률의 착오로 보이는지 뭡니까? 불분명하다라는 이유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격 고의설은 어차피 착오를 구별하는 게 뭐가 의미가 없는 거다 보니까 위전착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뭐 논문을 찾아보면 엄격 고의설은 위전착을 사실의 착오로 본다라고는 얘기합니다. 결국 어디를 강조하냐 문제예요, 여러분들.
결국 만약 사실의 척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뭐다? 일반적인 사실의 척과 똑같겠죠, 여러분들. 고의가 조각되고, 그렇죠. 과실이 있으면, 그죠. 회피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죠. 과실범으로 처벌할 거예요. 이게 이제 엄격 고의설의 입장이죠. 여러분, 엄격 고의설은 어떤 비판을 받죠, 여러분들? 근데 엄격 고의설은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제 국가사상 예를 드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들? 중대한 중대한 흥분 범죄, 그러니까 흥분해서 그 중대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뭡니까? 그때는 위법성 인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양심범 경우나 확신범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뭡니까? 위법성 인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더구나 만약에 과실범 처벌 규정도 없다. 그러면 뭐다? 결국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라는 게 교과서적 표현이에요. 형사정책적 결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나오는 게 뭡니까? 제한고의설이에요. 그렇죠? 제한고의설. 제한고의 쓸 건데, 예. 여기다 지고 쓸게요, 여러분들. 아까 이거 하나 설명 못 드렸었죠. 그렇죠? 제한적 결함 특히 세 가지가 있는데, 뭐다? 과실범을 어떻게 처벌하느냐, 사실의 착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냐 문제고요. 이거 하나 이거였습니다. 예. 제한적 책임자의 입장은요, 위전척을 뭘로 본다? 제3의 착오로 봐요. 제3의 착오로 본다. 독자적인 착오로 본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요. 세 가지 있고. 자, 여기를 일단은 지우고 제한고의설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제한고의설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위전착 관련돼 가지고 변호사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나 다른 국가공무원 그 시험 기출 문제를 찾아보면 위전착과 관련돼서 제한고의설 지문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위법성의 인식이 체계적 지위와 관련돼서 나온 것은 있습니다, 지문들이. 하지만 위전착 관련돼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위전착 관련 공부하면서 제한고의설 사실 공부를 안 해도 되겠지만 위법성 인식의 체계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한해서만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고의설 여러분들 엄격 고의설에 대한 비판 때문에 나온 거죠. 다시 말하면 고의를 인정할 범위가 엄격 고의설에 의하면 적어지니까 이걸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 제한적 고의설은 고의 안에 고의 여전히 책임 안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사실의 인식이 있고 현실적 위법성의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뭐다? 여러분,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도 포함됩니다. 위법성 인식 가능성도 포함을 시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자, 현실적 위법성이, 여러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현실적 위법성 인식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없어도, 그쵸? 만약에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뭘로 간다는 얘기 여러분들? 그쵸? 고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지울게요, 여러분들. 근데 현실적 위법성 인식이 없고 만약에 인식 가능성도 없었다. 위법성 인식 가능성도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죠. 인식 가능성도 없었다. 무죄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은 여러분들 과실 요소예요. 그래서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과실도 같이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실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죄가 나와요. 그래서 제한고의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과실범이 성립할 수 없다. 과실범이 뭐다 성립할 수 없다. 라는 게 나오고 여기에 대한 비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어떤 비판이 있냐면 자 여러분들 만약에 과실로 사실의 인식을 못한 경우 그렇죠? 과실로 사실의 인식을 못한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의 착오 규정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하죠? 과실범으로 처벌받죠. 근데 여러분들 과실로 그렇죠? 위법성의 인식을 못한 경우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위법성의 인식을 못한 경우 어떻게 가요, 여러분들? 과실로.
인식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고의가 돼요. 고의범이에요. 그쵸? 어느 거는 사실의 인식에 있어서는 과실로 할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벌받는데, 유법성의 인식이 과실로 없을 때는 고의범으로 처벌받아요. 그렇죠? 일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비판이 있다. 어차피 제한고의서를 이제 주장한 사람은 없고요. 제한고의서를 그러면 유전책을 어떤 착오로 보냐 관련돼서는 정확히 교과서적 나온 교과서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논문상으로는 제한고의서를 유전책을 법률의 착오로 보고 있다. 라는 견해가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이런 내용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설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럼 한번 학설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학설을 좀 어떻게 봤죠, 여러분들? 첫 번째로 엄격 책임설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유추 적용설이에요. 구성요건 규정 유추 적용설. 세 번째로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네 번째로 뭐예요, 여러분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다섯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제한 고의설 때 제외하고 여러분들 고의설, 엄격 고의설. 이렇게 봅시다. 자, 엄격 책임설은 유전착을 어떤 착오로 본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법률의 착오로 본다. 왜 법률의 착오로 본다, 여러분들? 종국적으로는 뭐다? 평가에 대한 착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웃 사람을 강도로 오인한 건 사실면에 대한 착오가 맞지만 그로 인해서 종국적으로 뭐다? 내가 정당방위한다는 생각을 갖게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위법하지 않다는 평가의 착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뭐다? 법률의 착오다로 보는 거예요. 자, 유추적용설과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아까? 예, 제3의 착오로 봤어요. 독자적 착오를 인정합니다. 유전착에 대해서. 그다음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을 인정하다 보니까 위법성 조학 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으로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이거는 사실의 착오로 보죠. 그리고 엄격 고의설과 관련돼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엄격 고의설은 그죠? 고의 안에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 인식이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다? 사실의 착오나 위법성의 착오나 구별이 안 된다. 그래서 뭐다? 불분명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불분명하다. 불분명하다 얘기하지만 사실의 착오로 분류하는 분들도 계시다. 사실의 착오로 분류했다는 얘기는 사실면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했다는 이야기. 자, 이런 경우에 효과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법률의 착오 관련돼서는 자, 나누죠, 여러분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정당한 이유가 없느냐 되겠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무죄가 나오는 거죠. 책임이 조각돼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여러분들 조심하라고 했어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뭐다? 책임설은 뭡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까지입니다. 끝난 거예요. 뭐다? 고의범이에요. 사안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죠? 만약에 이 사람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고요. 갑은. 만약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뭡니까? 상해죄로 처벌받는 거죠. 그렇죠? 다만 뭐다?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유추적용설. 자, 유추적용설은 여러분들 뭐가 조각이 되죠, 여러분들? 자, 유추적용설은 뭐다? 자, 사실면에 대한 착오 부분에서는 그래도 유사하지 않느냐. 물론 그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인식의 대상의 착오가 마치 고의의 인식 대상 착오처럼 유사하다. 그래서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해서 이 사람 뭐다? 그렇죠? 행위 반각죄를 싫어하는 의사가 없으니까 뭘 조각시키자?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시키다는 얘기예요. 고의를 조각시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무죄가 나오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 처벌 규정에 의해서 과실범으로 처벌받겠죠. 그래서 과실 또는 뭡니까? 무죄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할 거예요.
자, 법익과 제한적 책임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자, 법익과 제한적 책임설은 말 그대로, 자, 만약 유추정설에 의하면 뭐다? 구성조건적 고의를 조각시키니까 공범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공범 성립이 안 되니까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익과 제한적 책임설이 나왔다. 법익과 제한적 책임설은 고의, 과실, 이중 기능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서 구성조건적 고의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어차피 갑이 상해를 갈 의사로 상해를 했으니까 이건 조각시킬 수 없다는 거죠. 다만 뭡니까? 정당방위의 의사로 했기 때문에 법 배반적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뭘 조각시키자? 구성요건적 고의가 아니라 책임 고의를 조각시키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책임 고의를 조각시키고, 그렇죠? 결국에는 과실이 있으면 뭐다? 과실범으로 처벌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과실로 처벌받거나 아니면 책임 고의가 완전히 조각돼서 무죄가 되거나. 그다음에 소극적 구성요건 1호는 당연히 뭡니까? 이건 사실의 착오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과실로 보거나 또는 무죄로 가거나. 엄격 고의설도 결국에는 똑같죠. 사실의 착오로 보면. 그렇죠? 과실범 처벌구에는 과실로 가고 없으면 무죄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공범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자, 공범이 성립하려면 여러분들 정범은 고의범이에요. 그렇죠? 고의범이고 정범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것까지 인정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과실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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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무죄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공범이 성립이 안 되겠네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 볼게요. 자, 일단은 엄격 책임설은 여러분들 자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죠. 공범이 성립돼야 안 돼요? 공범 성립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예, 실수했습니다. 예. 고의범을 처벌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공범이 성립 가능하죠. 그렇죠? 자, 유추정설은 공범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비판이 안 된다고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추정설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공범이 안 돼요. 근데 법익과 제한적 책임설은 뭡니까? 그렇죠? 유추정설에 따르면 공범이 성립이 안 되는 거에 대한 그쵸 해결책으로 나온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는 뭐다? 공범이 성립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공범이 성립이 안 되죠. 결국에는 공범이 성립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엄격 책임설하고 뭡니까? 그죠? 법익과 제한적 책임설이에요. 그죠? 그래도 한번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더 한번. 간접정범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간접정범. 간접정범은 뭐죠, 여러분들? 간접정범이란 건 뭐다? 그죠? 처벌되지 않는 사람. 또는 뭡니까? 과실로 처벌되는 사람을 교사, 방조한 경우에 처벌하는 경우를 뭐다? 간접정범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접정범이 정범이냐 공범이냐 대한 논의가 있긴 합니다만, 통설적 입장은 정범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러분들, 거기 의사가 자기 병원에 원수가 환자로 온 경우죠. 그렇죠? 원수가 환자로 왔는데 간호사한테 이제 독이 든 주사기를 줘서 맞추게 한 경우죠. 그럴 경우에 간호사는 처벌받지 않죠. 살인죄로. 왜? 살인의 의사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의사가 살인죄 간접정범으로 처벌받는 거죠. 이때 간접정범으로 받을 때 왜 정범을 인정하느냐 논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실행행위를 모두 누가 한 거죠? 간호사가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간호사는 물론 살인의 의사는 없었고, 그러면 왜 의사를 간접정범으로 처벌하냐? 그 정범성의 표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정범성의 표지를 의사지배라고 하죠. 그래서 간접정범은 의사지배가 정범성의 표지예요. 그럼 의사지배라는 게 뭐냐? 그렇죠? 뭡니까? 의사의 뭡니까? 의사대로 뭡니까? 간호사를 이용 조종하는 걸 뭐라고 해요? 의사지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볼게요. 기본적으로 간접정범은 처벌되지 않는 사람이냐 과실로 처벌되는 사람이니까 자 과실무죄 다 간접정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이쪽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 부분에 보세요. 자 공범이 성립을 했습니다. 고의범으로 처벌하죠.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아니고 아예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간접정범이 안 돼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여기. 자, 여기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죠. 만약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무죄인데 무죄는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조각된 거죠? 책임이 조각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요. 그렇잖아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요. 그렇잖아요. 무죄가 되는 게 책임이 조각될 뿐인 거죠, 여러분들. 어쨌든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간접정 성립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무죄인 경우에 책임이 조각되는 거지만, 책임이 조각된다고 본다면 여러분들 공범도 성립할 수 있죠. 정범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공범이 성립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범도 성립 가능하고 간접정범도 만약 성립 가능한다고 보면 뭐부터 검토하죠, 여러분들? 그죠? 간접정범부터 검토하죠. 검토한 근거는 정범 개념의 우위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간접정범을 먼저 검토해서 의사지배가 있으면 간접정범으로 가는 거고, 의사지배가 없으면 공범도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여러분들. 그죠? 자, 결국은 만약 우리가 다수설적 입장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서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쵸? 만약 그 갑에 대해서는 만약에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쵸?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것이고, 그죠? 과실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무죄로 가겠죠. 그쵸? 그런 결론이 될 겁니다. 네, 이 정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네, 어느 정도 좀 한 것 같은데, 예,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 기출문제 한 서너 문제 정도 더 풀어보고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 위전체 걸린 학생을 쭉 살펴봤는데요. 예. 나중에 만약 그 수업 시간에 좀 자세히 다룰게요, 여러분들. 예. 아무래도 좀 이게 시간이 좀 오래 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설명드렸고, 예, 기출문제를 볼 겁니다, 여러분들. 변시 관련돼서 일단 한 4문제 정도 간략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새벽에 귀가 중인 갑에게 노숙자 A가 구걸을 하려고 접근하였다. 그러나 갑은 이전에 소위 퍽치기 강도를 당한 경험 때문에 A를 퍽치기 강도로 오인하였다. 이때 현장에 온 택시기사 을이 A가 노숙자이고 구걸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갑에게 A가 당신을 공격하려 한다라고 말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뭐가 지금 등장하냐면, 자,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을. 을은 뭐라고 했지, 지금? 이 공범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면 일단 주체는 누구죠? 갑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갑은 그 말을 믿고 A를 폭행했대요. 누구를 폭행해요, 여러분들? A를 폭행했대요. 그래서 갑과 을의 형사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저 갑은 저 을을 A를, 그렇죠? A를 폭행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죠, 여러분들? 노숙자예요. 아까 사람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웃 사람인데 강도로 오인한 것처럼 여기서 뭡니까? 노숙자인데 강도로 오인한 거예요. 근데 오인에 있어서 누가 지금 가담한 거죠? 그렇죠? 을이 가담한 거예요. 그렇죠? 자, 위전책의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소극적 구성 조건 요소 이론에 의하면 갑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여 폭행죄의 고의가 부정된다. 맞죠, 여러분들? 자, 소극적 구성 조건 요소 이론은, 자, 구성 요건과 위법성이 3단계를 2단계로 나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극적 구성 요건 요소 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인 구성 요건을 적극적 구성 요건, 그리고 위법성 조각서를 뭐라고 한다? 소극적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현재 갑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당방위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당방위는 뭐죠, 여러분들? 위법성 조각사유죠? 위법성 조각사유는 소극적 구성요건 이론에 의하면 소극적 구성요건으로 보잖아요. 결국에 뭡니까? 구성요건에 대한 착오로 봐요. 그래서 직접 적용돼서 뭡니까? 그렇죠. 폭행죄의 고의가 부정이 된다고 보는 거죠. 맞는 거죠. 2번 보겠습니다. 엄격 책임설에 의하면 갑의 착오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자, 여러분들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그렇죠? 종국적으로 평가의 착오로 본다고 해서 위전착을요. 그렇죠? 종국적으로 평가의 착오로 보고, 쉽게 말하면 그 엄격 책임은 위법성에 관련된 착오는 다 그 법률의 착오로 봅니다. 엄격 책임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재 그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에 관련된 여러분들 교재들 보면 그 법률의 착오 관련돼 가지고 뭐 적극적 착오 뭡니까 종류 관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직접적 착오하고 간접적 착오 해가지고 보면 이 간접적 착오에 이 위전착이 딱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건 뭘 전제로 한 거죠, 여러분들? 엄격 책임설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엄격 책임설에 의하면 갑의 착오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해요. 맞죠? 자,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폭행죄가 성립한다. 자, 엄격 책임설에 의하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니까 16조를 적용을 하고요. 16조에 따르면 위법성 인식이 없을 경우 뭘로 나눈다?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로 나누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아요. 근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이미 엄격 책임서를 가면 구성요건과 위법성 단계까지 간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폭행죄가 성립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회피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다룬다? 그렇죠?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조심하시라. 그 다음에 3항입니다.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견해에 의하면 갑의 고의가 부정돼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견해에 의하면, 자, 사실의 착오는, 사실면의 착오에 있어서는 비슷하다 보는 거예요. 유사하다 보는 거예요. 비록 객관적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착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유사하니까, 그죠?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 정당방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법 배반적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자신의 행위가 법 질서에 반한다는 의사나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부인해야 한다? 그렇죠? 행위 방가치를 싫어하는 의사가 없으니까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하자는 게 유추 적용술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고의가 부정돼요. 그렇죠? 부정돼 뭐다?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견해입니다. 그렇죠? 다음 사항입니다. 법익과 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자, 구성조건적 착오 유추 정설에 따르면 뭐가 비판받아요, 여러분들? 구성조건적 고의를 조각시키니까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온 게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다. 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갑의 고의 불법은 인정되지만 고의 책임이 배제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고의 불법. 다시 말하면 구성조건적 고의는 인정하지만, 그렇죠? 책임 고의, 고의 책임, 책임 고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고의 책임이 배제돼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보죠. 조심하셔라. 그래서 고의불법을 인정을 하면서 효과면에 있어서만 뭐다?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다? 원래 사실의 착오는 뭐가 조각돼요, 여러분들?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거고, 법익과 제한적 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는 게 아니라 책임고의가 조각되고, 그쵸? 책임고의가 조각되고, 그쵸? 그래서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 처벌균을 처벌하고, 없으면 무죄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고의 책임 배제돼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5항입니다. 소극적 구성요건 이론과 법효과 제한적 침체에 따르면 제한적 종속 격식에 의할 때 을은 갑의 행위대 폭행죄 교사 범행이 된다. 자, 여러분들, 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공범을 성립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라고 보도 되니까 폭행죄 교사 범행 맞아요. 근데 소극적 구성요건 이론에 따르면 이건 그냥 사실의 착오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의 착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죠? 무죄가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고의가 없으니까 무죄가 되거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되죠. 그러면 뭡니까? 공범이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최소한 위협해야 하는데 공범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지우고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하산하다가 야생 멧돼지에 쫓겨 급히 도망치며 달리던 중 을의 전원주택을 발견하고 그 집으로 뛰어들어가 몸을 숨겨 위기를 모면하였다. 자, 갑은 하산하다가 야생 멧돼지를 만났대요, 여러분들. 좀 도망가는 거네요. 딱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맹견 사건, 긴급피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긴급피난. 을의 전원주택을 발견해 그 집으로 뛰어들어 몸을 숨겨 위기를 모면하였다. 집주인 을은 갑을 뭘로 오인했대요? 도둑으로 오인했어요. 도둑으로 오인했어요. 그를 쫓아내는 의도로 도둑이라고 외쳤습니다. 갑이 자초지경을 설명하라고 하자 을은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오인하여, 그렇죠? 그의 가슴을 힘껏 밀어 넘어뜨렸다 하면서 이 사안에서 을이 오인한 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때 형사침해 관련해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위전착이라는 건 우리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1번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을의 행위는, 자, 폭행의 구성 요건적 고의뿐만 아니라 위법성의 인식도 부정되진 않으므로 폭행죄가 인정된다. 여러분들, 자,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구성 요건 해당하고 위법성과 인정이 된다고 봤어요. 구성적 고의 인정돼요. 이건이 맞아요. 인정됩니다. 근데 자, 위법성의 인식도 부정되진 않으므로 부정되지 않네요, 여러분들. 정당한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들. 위법성 인식이 부정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그죠? 처벌하지 않는다. 그죠?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제한 책임설에 따르면 유추정설이래요.
조심해야겠죠. 을은 폭행 구성요건의 고의가 배제되어 무죄이다. 자, 맞죠, 여러분들? 유추정서는 뭘 배제시켜요? 구성요건의 고의를 배제시켜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무죄가 된다. 자, 왜 무죄, 여러분들? 정당한 이유가 있대요. 그렇죠? 정당한 이유가 만약 없다고 한다면 과실범을 처벌받을 텐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무죄가 되는 거고. 3항 보겠습니다.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을의 행위는 폭행의 구성요건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폭행죄의 죄책을 진다.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은 되는데 뭘 조각시키죠, 여러분들?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책임 고의를 조각시키죠, 여러분들. 책임 고의를 조각시킵니다. 고형벌을 줄 수 없어요. 그럼 과실이냐 따지는 거죠.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과실도 없어요, 여러분들. 뭘 죄책을 진다? 폭행죄의 죄책을 지지 않겠죠. 그렇죠? 무죄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사항입니다. 엄격 고의설에 따르면 을의 행위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폭행죄의 죄책을 진다. 자, 엄격 고의설에 따르면 을의 행위, 엄격 고의설에 따르면 위전책을 어떻게 본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사실의 착오로 봅니다. 위전책을 사실의 착오로 본다. 근데 사실 구별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고의가 부인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됐다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폭행의 고의가 인정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폭행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틀린 문제고. 5항입니다. 갑의 주거 침입 행위는 자구 행위에 해당할 무죄이다. 자구 행위인가요, 여러분 이게? 아니죠. 긴급 피난이죠. 예, 틀렸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갑은 자신을 계속 뒤따라오자 손을 갑자기 내뻗는 A를 강제추행범으로 오인하고 이를 막고자 공격을 통해 A를 상해하였는데, 그렇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강제추행범으로 오인을 했대요. 그래서 A를 상해했대요. 그렇죠? 근데 A는 누구의 친구예요? 갑의 친구래요. A는 갑의 친구예요.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친구를 뭘로 오인했어요? 강제추행범으로 오인했어요. 강제추행범으로 오인하다 보니까, 그쵸. 이 상해 정당방위 의사로 뭘 한 거예요? 상해를 가한 거예요. 위전책임 문제죠. 전형적인 위전책임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보기. 갑이 정당방위 상으로 잘못 판단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뭘 조각하는데, 여러분들? 자, 책임을 조각하는 견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슨 견해예요, 여러분들? 엄격 책임설이죠. 다음 두 번째. 갑의 행위 구성요건적 고의를 인정하면서 고의범으로 법 효과만 제한하는 견해에 답이 나와 있었죠. 법 효과 제한적 책임이다. 다음에 나와 있네요. 유추 적용하라는 견해의 유추 적용설. 구성요건적 고의 인식때 생긴 사실과 위협성 조각서의 전제된 사실 구별하지 않은 견해 나와 있네요. 그렇죠? 구별하지 않은 견해 뭐 있죠, 여러분들? 소극적 구성요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잖아요. 여러분,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 받는 비판이 뭐예요? 일단 범죄 체계론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위법성의 독자적 가치를 무시한다는 입장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 행위하고 그 가치 차이를 무시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자, 적극적 구성요건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 뭡니까? 소극적 구성요건이 부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지금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이잖아요. 근데 자, 여러분들, 자, 모기를 죽이는 행위. 자, 모기를 죽이는 행위 여러분 적극적 구성요건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모기를 죽이는 행위에 대해 법이 규정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적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이 안 되니까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사람을 죽이는 행위. 사람을 죽이는데 이게 정당방위예요. 이런 경우에 자, 사람을 죽였다는 살인죄에 관련된 적극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정당방위에 해당하니까 소극적 구성요건 여기서 부존재 탈락을 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뭐다?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에서 탈락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을 탈락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평가해요. 그렇죠? 이건 애초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 이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뭐다? 결론적으로 둘 다
총체적 불법 구성 요건이 없다 보는 거죠. 이런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성보다 독재적 가치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볼게요. 라번. 자, 구성 요건이 라고 했죠. 보기 2 보겠습니다. 불법과 책임의 두 단계로 범죄 체계를 구성한다면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의 소극적 구성 요건 표지이다. 예. 얻은 거죠. 소극적 구성 요건 이루니까 라죠, 라. B번입니다. 가압은 행위 상황에 필요한 주의문을 다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에게 책임 고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자, 책임 고의를 여러분들 부인하는 견해네요. 책임 고의를 부인하는 견해 어느 건가요, 여러분들? 그죠?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격 책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야, 책임고의라는 걸 왜 별도로 인정하냐. 일관하시는 분들은, 다시 말해 책임고의 내용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 행위가 나쁘다라는 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인식은 결국 뭐다, 여러분들? 위법성 인식이 한 요소일 뿐인 거지. 굳이 그걸 책임고의로 인정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 그 엄격 책임설 주장하는 분들 중에서는. C입니다. 가백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자기 행위가 법령에 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때에 해당한다. 자, 자기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는 것을 오인으로 한다. 몇 조로죠? 16조죠. 16조를 적용하는 거. 법률을 차고니까 엄격 책임설이죠. 엄격 책임설은 어딨죠? 가죠. 법과 제한적 책임설은 아까 나였고. 다음. A를 강제추행범으로 오인하여 반격하였다면 이는 고의의 인식재상을 착오한 것과 유사하다. 예. 예. 그쵸? 고의의 인식재상을 착오한 것과 유사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죠? 유추정설이죠. 다죠, 다. 답은 뭡니까? 4번이죠.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는, 작년 건데 상당히 이건 뭘까, 그죠? 기본만 알면 풀 수 있던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올해 출제된 시험이죠, 여러분들. 자, 혼잡한 놀이동산 내에서 남성 갑은 A를 자신의 여자친구로 착각하여 놀라게 할 목적으로 양팔을 높이 들어 가까이 접근한 뒤에서 갑자기 껴안으려 하였다. 간식을 사오다가 이 관계를 못 간 A 남자친구 을은 갑이 A를 성추행하는 데 오인하여, 그렇죠? 다짜고짜 발로 갑의 복부를 1회 가격하여 갑에게 장팔상을 입게 하였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누구죠? 을이 갑에 대해서, 그렇죠, 상해를 한 거죠. 뭘 오해했죠? 을은 뭘 오해했어요? 갑을 성추행범으로 오해했어요. 그렇죠? 반면에 갑은, 그렇죠, 자신의 여자친구로 착각했죠. 예. 그래서 보면 보겠습니다. 기억. 올바르게 조합한 거네요. 그렇죠? 갑이 A를 여자친구로 착각하고 껴안으려 한 것은 형법 15조의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 고의가 조각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15조의 사실의 착오가 되려면요, 여러분들. 자, 사실의 착오가 되려면, 자, 착오는 뭡니까? 인식과 결과가 다른 거예요. 인식과 결과가 다른 거죠. 사실의 착오는 사실을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구성조건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한 것이나 결과가 발생한 것이나 둘 다 뭐가 돼야 한다, 여러분들? 범죄 사실이에요, 둘 다. 그런데 자, 볼게요. 자, A를 여자친구로 껴안으려 한 것. 자, 인식에 있어서 여러분들, 자, 자신의 여자친구를 껴안는 게 죄가 되나요? 죄가 아니죠. 범죄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식한 건 범죄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추행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과는. 범죄 사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뭡니까? 15조 사실의 착오가 안 된다. 안 되고,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해요, 여러분들? 자,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고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죠. 과실범. 그래서 과실 처벌 규정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의 착오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니은, 만약에 갑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갑의 팔이 A의 몸에 닿지 않은 경우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에 있어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 여러분들, 판례가 있습니다. 뭐로 봤죠? 뒤에서 껴안으려고 한 걸. 자, 껴안으려고 한 행위를 뭐로 봤죠, 여러분들? 판례가 유형적인 행사로 봤어요. 그 자체가 유형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뭐다? 그렇죠?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봤습니다. 기습추행이죠. 껴안으려고 한 행위 그 자체가 뭡니까? 유형적인 행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뭡니까? 형태의 행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형적인 행사가 있다고 봤고, 그래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해서 미수로 처벌됐었던 판례가 있죠. 실행의 착수를 볼 수 없다? 틀린 거죠.
그래서 기억도 틀렸고 니은도 틀렸고요. 자, 지금 갑에 대한 의뢰착오를 위법성 조각소의 전제사례원 착오로 보고 엄격 책임서를 따라 해결하면 의뢰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고, 자, 엄격 책임서는 제가 뭐라고 해서 계속 반복하죠.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하고 위법성까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위법성 인정되고, 다만 뭡니까? 16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의 책임이 조각된다. 그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뭐다? 위법성 인식이 책임 안에 있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고 그래서 무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맞는 얘기죠. 자, 리을입니다. 만약 의뢰착오를 이용하여 갑을 폭행하려는 악의의 병이 있는 경우, 자, 공범이 등장하네요. 갑에 대한 의뢰 폭행 행위를 위법성 조각서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로 보고, 자, 엄격 책임설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 자,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아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으로 처벌해요. 상해죄 고의범으로 처벌하죠, 여러분들. 상해죄 고의범으로 처벌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간접정범이 성립되나요? 간접정범은 언제 성립하죠? 처벌되지 않는 게 하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 사람은 처벌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간접정범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일단은 3번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정당한 이유가 만약에 있다고 보면 어떻게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이 되죠. 책임이 조각이 돼요. 그럼 무죄가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책임이 조각이 되면 어쨌든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까지 인정이 되는 거니까 공범이 성립할 수도 있고, 또는 무죄가 나왔으니까 처벌받지 않는 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두 개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정범 견형의 우위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보를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정범이 되냐 안 되냐를 먼저 판단하죠. 어떻게 판단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의사 지배가 있으냐 없냐를 먼저 판단해서 간접정범이 아니면 공범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한 4문제 정도 되네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위전체 관련돼서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만약 질문사항 관련돼서는 저희 저희 학원 홈페이지 관련돼가지고 질문사항 올려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계획은 5월 말 정도 해가지고 신호진 교수님 교재로 해서 형법하고 형사헌법 교재를 일단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아마 학원에 공지를 할 거예요. 할 거니까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저한테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여러분들. 제 이메일로 일단은 질문사항 주시면 되고요. 일단 뭐 제가 보겠습니다. 강의하다 보면 꼭 뭐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항상 그 강의 끝나고 다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여러분 찾아뵙고자 하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